배움이란 장애물을 즐거이 깨트리는 일이다. 군자는 먹는 것에서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고 거처하는 데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일에 성실하고 말에 신중하며 도리를 아는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배움을 좋아한다고 칭할 수 있다. 학이. 공자는 15살 나이에 학문의 뜻을 두었습니다. 인생의 소명을 배움에 두었기에 평생을 두고 공부를 그치지 않았죠. 따라서 그가 이끄는 육아의 선비들이라면 공부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배움을 좋아하는 것, 즉 호학이 됩니다. 하지만 호학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의 수준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도덕적 경지에 이르는 것을 진정한 배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고전에서는 배움에 대해 많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먼저 논어의 옹야에 실린 고사를 보시죠. 노나라 임금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제자 중에 누가 배움을 좋아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안회라는 사람이 배움을 좋아해서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허물을 고치는 데 망설이지 않았으나 불행히도 단명하여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 그 후로는 아직 배움을 좋아한다는 사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공자의 제자는 약 3,000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대 학문인 유계에 통달한 제자가 70명, 각 분야의 가장 탁월한 제자는 공문 10철이라 불리는 1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춘추시대 말기 혼란한 시대에 각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세상을 바르게 하는 데 능력을 발휘했죠. 하지만 공자는 이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내만이 배움을 좋아한다고, 그 후로는 배움을 좋아하는 제자를 보지 못했다고 잘라 말합니다. 꽤나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학문을 잘한다는 것을 떠나 단순히 좋아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목적이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룬 사람이라면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하지만 공자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공자는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바로 불천노 불이과라고 합니다.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 한 번 한 잘못을 2번 행하지 않는다.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으로 중용의 덕목입니다. 노여움이란 감정은 스스로에게 비롯되는 것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나 상황에 의해 주로 생겨나죠. 다른 사람의 무례와 잘못, 부정, 나아가 사회의 불의, 불공정을 보면 당연히 화가 나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그 분노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엉뚱한 곳에 풀게 되면 자신 역시 똑같은 불을 행한 것이 됩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 잘못에 대해 화가 난다면 스스로 고쳐나감으로써 해소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자기 성찰이 되겠죠. 잘못을 깨달았을 때 치열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하는 사람은 그 잘못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수많은 제자 중 이런 수양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오직 안현밖에 없다고 하죠. 그래서 공자는 안윤을 두고 나보다 더 나은 제자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할 수 있다. 유학의 계승자 맹자 또한 배움을 정의했는데 맹자 고자장구상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따라갈 생각도 않고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찾을 줄 모르니 참으로 슬프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르던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으러 온 마을을 돌아다니지만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은 찾을 줄 모른다. 배움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다. 학문 지도 무타, 구기방심 이익. 여기서 닭이나 개는 세상의 재물과 권세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재물과 권세를 향한 욕심을 채우려고 바쁘게 살아가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에 빠져 정신없이 그것을 쫓다 보면 정작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린 시절 꿈꾸던 이상은 무엇인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심지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흔히 가볍게 여기는 말로는 지금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맹자가 말하는 진정한 공부란 욕심과 감정에 휩쓸려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예문에서 공자는 호학의 조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먹는 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는 곳에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반드시 가난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좌우하지 않는 삶을 말하죠. 부유하든 가난하든 자기 몸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상황에 따라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에든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는 안빈 낙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하는 데 성실한 것은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래서 그동안 자신이 배운 바를 실천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죠. 또한 말에 신중한 것은 신의를 지켜가는 삶입니다. 자신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성찰의 삶인데요. 단순히 성찰에 그치지 않고 배움을 얻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 고치는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배움이란 우리가 흔히 알듯 지식을 머리에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할 때 배움은 힘겨운 일이 되죠. 이런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배움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괴롭기 때문이죠. 노력으로, 인내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배움의 즐거움은 모르게 됩니다. 진정한 배움이란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닌 그 지식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인데 말이죠. 인생이란 언제나 처음 겪는 일을 헤쳐나가는 모험과도 같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도 처하게 됩니다. 때로는 높은 담에 가로막혀 좌절하기도 하죠. 이 배움이란 삶의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도구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깨트리고 나아갈 때 쾌감을 얻게 되죠. 따라서 호학하는 사람은 상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부귀할 때는 절제와 겸손을, 고난에는 도전과 열정을 새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당연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군자는 풍부함에도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며 중심을 잃지 않는다. 마흔은 흔들리지 않은 어른의 시간이다. 마흔에는 사리를 알아 마음에 혼란스러움이 없었다. 위정. 논어 위정에는 공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한 것이 나옵니다. 나이에 따라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지를 말해주는 것인데 예문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말한 것이죠. 그 전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15에는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주관을 바로 세웠으며 40엔 미혹되지 않았다. 50에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고 60엔 말을 듣는 법을 터득했고
이르는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잘 알려진 공자의 삶에 미루어 보면 이 구절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공자는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지만 열심히 학문을 닦아 15엔 자신의 소명이 공부에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운명을 달리할 때까지 평생 학문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학문의 뜻을 둔 삶이 됩니다. 서른이 되면서 학문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인, 즉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주관을 확실히 세웠습니다. 많은 제자가 모여들었고 그때부터 배움과 가르침을 병행하는 삶을 산 것이죠. 마흔에 미혹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경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인에는 천명, 즉 하늘의 뜻에 대해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공궁은 모두 하늘에 달려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낼 뿐입니다. 예순에는 사람의 말과 그들과의 관계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게 되었고 예른이 되자 욕심과 감정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따르기 힘든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공자는 삶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해주었죠. 비록 그 수준이 이르기는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면 될 일입니다. 설사 단숨에 이루진 못해도 평생을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루하루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삶은 아마 마흔이 되겠죠. 늦은 만큼 노력한다면 이후의 삶에서 만회할 수 있다. 마흔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자의 삶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공자는 15세 공부의 뜻을 둔 이후 배움의 길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른이 되면서 흔들리지 않은 주관을 세웠죠.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삶의 지혜를 얻고 뚜렷한 주관으로 지향점을 분명히 할 때 미혹되지 않는 마흔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공자의 학문을 이어받은 맹자는 인의 예지, 이 네 가지 덕목이 사람의 본성, 즉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는 측은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의는 불의를 미워하는 정의로운 마음, 예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지는 옳고 그름을 아는 분별하는 마음이다. 이들 네 가지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네 가지 마음을 사람의 본성이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 요건으로 본 것입니다. 이 중에 지식은 옳고 그름을 아는 지혜의 단서가 된다고 했습니다. 십이지심, 지지다냐라고 하죠. 지식이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머릿속에 채워넣는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옳고 그름을 아는 분별력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옳고 그름을 알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한다면 맹자가 말했던 대로 사람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 됩니다. 나는 마흔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다. 이는 맹자가 제자 공손추와의 대화에서 했던 말입니다. 공자가 말했던 42%과 같은 뜻이 되죠. 이처럼 고대 철학자들은 40을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어른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공자와 맹자 같은 경지에 이르긴 어렵죠.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오늘날은 마흔이라는 의미도 다릅니다. 우리 시대의 40살은 중년의 시작인 동시에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점이며
직장과 가정에서도 불확실성이 가장 커지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자와 맹자가 말한 것처럼 미혹되지 않는다거나 부동심을 갖는다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마흔이라는 나이에 대해 생각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마흔이 되면 배우고 따르는 위치에서 사람을 이끄는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리더가 되는 것인데, 그때는 쉽게 흔들려서도 미혹돼서도 안 됩니다. 후배는 두려워해야 할 만한 존재다. 후생 가회의 뒷부분에 실려있는 40, 50이 되어서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면 그 또한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라는 말이 말해주는 바입니다. 그동안은 후생의 위치에서 그 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았다면 이제는 가능성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진들의 가능성을 키우도록 이끌어야 하죠. 마흔이 되어서도 그 가능성을 실현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안타깝지만 직장은 물론 사회에서도, 특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누구나 마흔을 맞으면 공자가 말했던 불혹, 맹자가 말했던 부동심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단순히 고전에서 읽는 명구절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보여줘야 할 의무, 그리고 실현해야 할 현실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마흔이라는 삶의 무게는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물론 내 삶의 평가가 마흔이라는 한 시점에서 결정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흔이라는 나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두려워할 것이 아닌 마흔을 맞이할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든든한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고 세상의 많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과 옳고 그름을 아는 분별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은 단련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마흔 이전에 이런 준비를 마치면 가장 좋겠지만 설사 이런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마흔을 훌쩍 넘어 쉰을 바라본다고 해도 늦은 것은 전혀 아니죠. 한 가지,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자각하고 늦은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후의 삶은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늦었음을 자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인 것이죠. 배움을 통한 지식으로 삶의 지혜를 얻고 뚜렷한 주관으로 삶의 지향점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미혹되지 않는다. 뜻하지 않는 고난이 더 나은 날을 만든다. 50에는 하늘의 뜻을 알았다. 위정. 공자는 이익이나 천명, 그리고 인에 대해서는 좀처럼 말하지 않았다 라고 자안에 실려 있습니다. 한문 8자로 이루어진 이 짧은 문장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죠. 심지어 논어에서 언급된 단어를 세며 이익과 천명은 드물게 말했지만 이는 언급된 경우가 많으니 드물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자주 말했다 라고 반대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감없이 원문 그대로 이익과 천명, 그리고 이는 드물게 말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되죠. 공자가 이익을 드물게 말했던 것은 이익보다 수양과 도리를 중요하게 여겼던 공자의 학문에 미루어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익을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익보다는 사람의 도리와 의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한 것이죠.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본성에 가깝습니다. 쉽게 이끌리고 가능하면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이익이 되죠. 그래서 공자는 이익에 대해서는 완전 배척하기보다 결리사의, 즉 이익을 취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의에 어긋나지 않는지 생각하라 라고 한마디로 집약해서 말했습니다.
이게 마음에 가는 것을 무조건 탓하기보다 그 앞에 의로운지를 생각하는 단계를 거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공자 핵심 철학이자 올바른 사람과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따라서 논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라는데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심히 보면 대부분 제자들의 질문에 공자가 대답해 주었던 것으로 공자가 먼저 인에 대해 말했던 적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이 이론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 정의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자신의 학문의 방법이라고 말했던 하기 상달, 아래에서 배워서 높은 위치에 도달한다 라는 말이 가르치는 바가 바로 인이 된 것이죠. 따라서 공자는 제자의 물음에 일륜적으로 답하지 않고 제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말해줍니다. 제자들의 학문의 정도, 고쳐야 할 단점, 추구해야 할 방향에 따라 인의 개념과 실천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공자가 인을 드물게 말했다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천명은 모두에게 주어진다. 천명은 공자 역시 50이 되어서야 깨달았던 이치가 됩니다. 15살의 학문, 30살의 주간, 40의 부록을 거치며 학문과 수양의 경지를 굳건히 한 다음 비로소 천명을 알게 된 것이죠. 또한 50은 공자가 가장 큰 고난을 겪었던 나이입니다. 뜻을 이룰 나라를 찾기 위해 천하를 방랑하며 수많은 고초의 경험을 쌓고 난 다음 이르는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 스스로도 어렵게 도달했던 경지인 만큼 제자들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천명은 공자뿐 아니라 평범한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살아가면서 천명을 생각해야 할 순간이 오기 때문이죠. 천명이란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하늘의 명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김없이 주어지죠. 따라서 천명은 좋든 나쁘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선 정약용의 통찰은 이를 알기 쉽게 말해줍니다. 화와 복의 이치에 대해서는 옛날 사람들도 의심해 온 지 오래되었다. 중요를 행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화를 면하는 것도 아니고 음란하고 방탕한 자라고 하여 반드시 박복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이 복을 받는 도가 되므로 군자는 부지런히 선을 행할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명의 순간을 대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산도 힌트를 준 바 있지만 먼저 고전에서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장자에 실려 있는 공자의 고사를 보시죠. 공자가 광나라 땅에서 공궁에 처했다. 송나라 사람이 그가 머문 집을 여러 겹 포위했는데도 공자는 검은고를 타며 노래하길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다혈질인 제자 자로가 따졌다. 어찌 선생님께서는 이 상황을 즐길 수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공궁에는 운명이 있다는 걸 알고 형통엔 때가 있음을 알며 큰 어려움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인의 용기다. 그리고 자로를 다독였다. 자로야 가만히 있어라. 내 운명엔 다스림이 있다. 실제로 얼마 후 군중의 지휘자가 와서 말했다. 당신을 양으로 알고 포위했습니다. 지금 아닌 것을 알았으니 사죄를 청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바로 자로의 모습처럼 말이죠. 이런 사람의 곁에 있으면 덩달아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공자는 자로를 다독이면서 불안해하지도 조급해하지도 말고 잠잠히 때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조만간 해결 방법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다산 정약용이
인생의 최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집안이 멸족하고 전라도 오지에 귀향을 갔을 때 취했던 자세입니다. 다자는 오랜 귀향 생활 후 회갑을 맞아 스스로 쓴 자찬 묘지명에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는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20년 동안 세속의 길에 빠져 다시 선왕의 훌륭한 정치가 있는 줄 몰랐는데 이제야 여가를 얻게 되었다. 다사는 뜻하지 않았던 고난을 천명으로 받아들였고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을 완성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고난은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기회로 주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것을 내 인생의 소명을 이루는 기회로 삼을지, 실망하고 좌절하며 인생을 포기하는 계기로 삼을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렸습니다. 맹자의 말이 천명의 의미를 잘 말해주죠.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 먼저 그의 심지를 괴롭게 하고 뼈와 힘줄을 힘들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며 그가 행하고자 하는 바와 어긋나게 한다. 마음을 격동시켜 성찰을 참게 함으로써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은 즐겁게 맞이할 일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쉽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인사대 천명을 직접 증명할 기회인 것이죠. 물론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하늘이 우리를 돕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게 되고 더 큰 일을 이루는 밑바탕이 될 거라고 감히 말해봅니다. 노력한 대로 거두지 못할 때 나를 향한 더 큰 뜻을 알게 된다. 옛것은 창의적인 배움을 얻는 기회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만하다. 위정. 공자가 활동했던 춘추 전국시대는 백가쟁명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개인의 수양은 물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 많은 학자가 학문을 연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친 시대였죠. 공자로 대표되는 유가가 가장 잘 알려졌지만 공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묵자도 있습니다. 묵가와 유가는 전국시대 가장 주도적인 학파였는데 경쟁 관계였던 만큼 서로의 학문과 사상을 치열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맹자는 묵자를 이단이라고 하며 묵가를 비현실적인 주장을 펼치는 근본이 없는 학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편적인 사랑, 즉 겸해를 주창했던 묵가의 대표인 묵자는 유교에 대해 옛것을 따르기만 하지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비판까지 했죠. 인, 즉 사랑을 주창하지만 실천하지도 창의적인 발전도 없는 학문을 위한 학문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랐기에 공자는 묵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문을 통해 묵자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말했죠.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만하다. 자신은 옛것을 소중히 여겨 열심히 배우지만 단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마하며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스승이란 가장 존경받던 위치의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스승이 되려면 배워서 아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며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옛것을 배워서 새것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개혁군주인 정조의 고사를 한번 참조해보죠. 정조는 옹고이지신이란 무슨 말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신하 이유경은 옛글을 익혀 색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정조는 다시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주학자는 이렇게 보는 수가 많은데 때게 옛글을 익히면 그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되어 자기가 몰랐던 새로운 것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정조가 시독관 이재학과 선정관 이유경과의 경연을 하다 나눈 대화입니다. 경연은 임금이 학식이 높은 신하와 함께 경서를 강독하는 행사가 되죠. 당시 정조가 즉위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니 어린 시절부터 책과 더불어 살았던 정조의 학문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창의적인 배움은 즐거움을 준다. 그렇다면 옛글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알려면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할까요? 글을 읽다가 새로운 것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글을 익히는 것을 넘어야 가능합니다. 글을 읽을 때 그냥 외워서 아는 것으로 새로운 것을 얻을 수는 없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전은 오늘날엔 쉽게 교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전을 읽을 때 그 뜻을 의미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교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자에 실려있는 고사입니다. 제왕공이 대청 위에서 글을 읽는데 윤편이 대청 아래서 수레바퀴를 깎다 도구를 내려놓고 황공께 여쭈었다. 감히 여쭙겠습니다. 왕께서 읽고 계신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황공이 답했다. 성인의 말씀이다. 이에 윤편이 그 성인이 살아계십니까? 하고 묻자 황공은 이미 돌아가셨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윤편이 말했다. 그렇다면 왕께서 읽고 계신 것은 옛 사람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황공이 노해서 말했다. 과인이 글을 읽고 있는데 감히 바퀴 만드는 자가 참견하는가? 네가 바르게 설명하면 모르겠으나 그러지 못하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윤편이 답하였다. 신이 일로 설명을 드리자면 수레바퀴를 헐겁게 깎으면 헐렁해지고 빠듯하게 깎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헐겁지도 빡빡하지도 않게 적절히 깎은 것은 손에서 터득하여 마음에서 반응하는 것이요 입으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허나 그 속에 수법이 들어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은 자식에게도 깨우쳐 주지 못해 전수할 수 없으니 이 때문에 이 나이가 되도록 수레바퀴를 깎고 있습니다. 왕께서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 역시 이미 죽어 깨우쳐 줄 수 없으니 왕께서 읽는 것은 옛사람의 찌꺼기일 뿐이겠지요. 고전을 읽으며 그 깊은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마음을 감동시키는 좋은 말씀이다 라는 말에 그치면 그 고전은 옛사람의 찌꺼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수 윤편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 일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죠. 고전에는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지혜, 대인관계, 삶의 태도와 같이 내 일에 적용하고 탁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고전이란 오늘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최고의 자기계발서이죠. 고전을 고리타분하다고 멀리한다면 탁월한 삶, 성공하는 삶, 무엇보다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놓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문에서는 창의적인 배움을 스승에게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창의적인 배움이란 모든 배움이 필요한 사람, 한창 배우고 있는 학생에게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더욱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배우려는 열의가 없으면 이끌어주지 않고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일깨워주지 않으며 한 모퉁이를 들어보았을 때 나머지 세 모퉁이를 미루어 알지 못하면 반복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수리에 실린 이 말은 배움에서의 창의성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공자는 창의적인 배움이 없으면 더 이상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의적인 배움이 주는 이점은 배움에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죠. 공자가 평생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인내가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루해도 책상에 앉아서 억지로 공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죠. 반대로 생각하면 공부가 너무나도 즐거워서 책상을 떠나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늘을 배워 셋을 하는 공부, 책상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공부. 그 해답이 바로 창의성이 아닐까요? 고전을 고리타분하다고 멀리한다면 품격 있는 삶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일상의 만족은 겸손한 배움에서 나온다. 공자가 자천을 일러 말했다. 군자로다. 이런 사람은 너 나라에 군자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덕을 가지게 되었겠는가? 공야장. 군자는 학문적,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갖춘 사람을 뜻하는데 공자가 추구하는 인물상이 됩니다. 성인이나 인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양과 공부로 완성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사람의 높은 경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만큼 공자는 누구든 쉽게 군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자에게 수학하는 제자 중에서도 군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드물었죠. 자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자로 논어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관의 나이에 어떻게 공자의 인정을 받고 군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두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노나라에 군자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덕을 가지게 되었겠는가? 노나라에선 덕을 중시하는 좋은 전통과 젊은 자천을 이끌어줄 어른이 있었고 자천은 그들로부터 배움을 얻을 만한 소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설원에 실려있는 고사입니다. 공자가 자천에게 말했다. 네가 선보 땅을 다스릴 때 많은 사람이 기뻐하였는데 너는 어떻게 그 마음을 얻었는가 말해봐라. 자천이 답했다. 저는 남의 아버지를 제 아버지처럼 섬기고 남의 자식을 제 자식처럼 여기고 호라비와 과부를 구휼하고 상사를 당하면 제 일처럼 슬퍼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공자가 다시 묻자 자천이 답했다. 착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작은 뜻이다. 그것으론 부족하다. 제가 아버지처럼 섬겼던 이가 3명, 형처럼 섬겼던 이가 5명, 허처럼 지낸 이가 11명이 있습니다. 이에 공자가 다시 말했다. 아버지처럼 섬겼던 이는 백성의 효행을 교화했을 것이고 형처럼 섬겼던 이는 공경을, 벗은 선행을 가르쳤을 것이다. 그것은 중간 정도의 뜻이므로 아직 부족하다. 이에 자천이 다음과 같이 말하자 공자는 비로소 만족스러워했다. 그곳에는 저보다 현명한 백성이 5이 있어. 저는 그분들을 섬기며 도량을 길렀는데 모두가 저에게 큰 도리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옛날 요와 순임금도 천하의 덕을 베풀면서 힘써 현인을 찾아 단점을 보완했다. 현명한 사람은 100가지의 복의 으뜸이며 신명의 주인이다. 네가 다스린 곳이 작아 안타깝구나. 복자천은 특별히 대단한 스승을 찾아 배운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곁에 있어 가까이 접하는 모든 이가
그에게 스승이었던 것이었죠. 그들은 아버지나 형과 같은 어른, 서로 교유하며 사귀는 법, 아낌없이 가르침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좋은 사람을 찾아 사귀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배울 수 있으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현명한 사람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배운다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고 군자로 인정받을 정도로 도량을 키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배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죠. 특별한 사람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현명한 사람의 곁에 머물면서 그에게 배움을 얻는 것이 진정한 배움의 방법이며 성장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래서 만족과 즐거움을 얻으면 삶도 행복하다. 자촌이 군자로 인정받은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선보의 읍체를 하며 가졌던 자세가 됩니다. 이번엔 공자의 조카인 공멸이 함께 등장하는 공자 가어의 다음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공멸이 자청과 함께 벼슬길에 나섰다. 공자가 공멸에게 들려 묻자 공멸이 답하였다. 너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느냐?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공사가 너무 바빠 배울 것을 익힐 시간이 없어 점차 잊혀갑니다. 목록이 너무 적어 친척을 돌볼 수가 없어 멀어집니다. 공사가 너무 바빠 조문할 시간이 없어 친구 간의 정도 많이 멀어졌으니 이 셋을 잃었습니다. 공자가 같은 질문을 자촌에게 하자 자촌이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출세한 후에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전에 배웠던 것을 실행하니 배운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목록을 받아 적으나 마나 친척에게 나눠주니 더욱 친밀해졌지요. 비록 공사가 많으나 조문과 위문을 빠뜨리지 않으니 친구의 정이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공주가 크게 감탄하며 말했다. 군자는 진정 이와 같은 사람이다. 너 나라에 군자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이를 어디서 배웠겠는가?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은 직장에 들어가도 사람의 앞날은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도태하고 말죠. 그 확실한 차이를 공명과 자촌 두 사람이 보여줍니다. 공명은 공자의 조카로 대단한 가문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스승이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공자의 조카라고 하면 요즘 말로 대단한 금수저라 할 수 있죠. 아무런 배경이 없는 흙수저인 자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관직에 있으면서 그 생각과 관점의 차이로 서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촌은 공자는 물론 임금에게도 크게 인정을 받는 인물이 되었고 많은 고전에서의 극찬을 받고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에 반해 공멸은 그저 자촌의 탁월함에 대한 비교 대상만으로 남았으니 이는 안타까운 일이 되죠. 무엇보다도 이 둘의 차이는 삶의 만족도가 됩니다. 공멸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불행했죠. 당연히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보람을 얻지 못하니 악순환처럼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 이유를 자신이 아닌 주위 환경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나 부족함이 아닌 내 일과 환경 때문이다. 하지만 자초는 달랐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거기서 보람과 성취를 찾았습니다. 당연히 그 일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행복이란 이런 사람의 것이 된 것이죠. 이래서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 사람은 그 삶이 행복하고 선순환이 됩니다.
지금 하는 일과 삶이 고단하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삶이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는지, 어떤 지위에 올랐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주어진 위치에서 소명과 의미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땐 맡은 일도 잘 해낼 수 있게 되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자신이 맡은 일 또한 잘 해낼 수 있게 되죠.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현명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배움이 없는 생각은 잡념과 과장을 낳는다. 계문자는 3번 생각한 뒤에야 행동했다. 공자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2번이면 된다. 공야자. 고전에서 생각은 몇 가지 쓰임이 있습니다. 먼저 학문의 완성을 위해 깊이 생각하는 것. 중용에서 말하는 학문의 5가지 핵심인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에서 깊은 생각, 신사는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널리 배우고 살펴 묻고 신중히 생각하고 명쾌히 판단하고 독실하게 실천할 때 학문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자는 학문에 있어 배움과 생각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배움만 있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생각만 하고 배움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건 모두 심각한 학문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굳이 순서를 정한다면 공자는 배움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내가 일찍이 종일토록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자지 않고 생각해 보았으나 유익함이 없었다. 이는 배우는 것만 못하다. 논어 위령공에 실린 구절입니다. 공자는 생각하되 유익함이 없으면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은 공상이나 망상이 아니죠. 든든한 지식의 기반이 없으면 그 생각은 공상이나 망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공자는 지식을 채우는 배움을 먼저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스스로 돌아보는 성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는 길이 나쁜 길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돌이켜 되돌아오기 위함입니다. 예문을 얼핏 보아서는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계문자가 3번을 생각한다는 것은 매사 신중한 그의 성향을 말해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좋게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공자는 오히려 2번이면 족하다라고 폄하를 합니다. 생각을 중시했던 공자가 왜 그랬는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굉장히 복잡했던 그때의 상황과 미묘한 계문자의 행적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 다음은 춘추 좌전에 실려있는 고사입니다. 계문자가 진나라에 사신을 가면서 그곳에 상을 맞출 예를 갖춰 떠났다. 그러자 함께 가는 사람이 장차 이것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라고 물었다. 계문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만일의 일을 대비하는 것은 예로부터의 교훈이다. 뜻밖의 경우를 맞았을 때 필요한 것을 찾기란 어려운 것이다.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해가 있겠는가 하고 답했다. 그 당시 진나라의 임금이 병중이란 말을 듣고 계문자가 행한 것이다. 그 결과 노나란 예의의 나라로 인식되어 국가의 위신을 드높이게 되었다. 사람은 이것을 두고 계문자는 3번 생각한다 라고 하며 그를 명철한 사람으로 인정했다. 그 외에도 계문자가 죽었을 땐 집에 비단 옷을 입을 첩이었고 말이 사람을 먹는 곡식을 먹지 않았으며 창고엔 금과 옥이 없었다 라고 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계문자는 노나라의 실권자였던 게시 가문의 한 사람이었지만 횡포가 심하지 않고 행동이 올바라서 더욱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공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공자가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의중을 장자의 말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애당초 생각함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만약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선을 행할 것이다. 두 번 생각함에 이르면 이미 자신의 행실을 살핀 것이다. 만약 세 번 생각하면 반드시 사사로운 생각이 일어나 도리어 현혹되고 만다. 그러므로 공자께서는 이를 비판한 것이다. 계문자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과 달리 그 근본이 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나라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계문자는 그 불의를 꾸짖지 않고 도리어 두 차례나 사신으로 가 뇌물을 바쳤죠. 또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변방 거나라 땅에 성을 쌓고 재물을 함부로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많은 부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재물이 없었다고 전해졌다면 주위의 사람이 꾸며서 기만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죠. 공자는 계문자의 이러한 형태를 마땅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람이라면 한 번만 생각해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당연히 선한 길로 갈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잠깐 잘못 생각하거나 악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돌이켜 바른 길로 가려고 한다면 두 번의 생각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두 번이면 충분한 것을 세 번 생각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여기엔 가식이나 과장이 있었다고 공자는 여긴 듯하죠. 공자는 잘못 자체보다 잘못을 꾸며 내세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는 거짓에 거짓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복잡한 세상에서 번잡한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때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잠깐의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대면할 때 사람은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생각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대학 경 1장에는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멈출 것을 안 다음에야 정해지는 것이 있고 정해진 후에야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고 고요해진 후에야 편안해질 수 있고 편안해진 후에야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한 후에야 얻을 수 있다. 생각하면 무엇을 원하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하고 착한 것도 얻을 수 있지만 악하고 나쁜 것 역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자신에게 달려있죠. 바르고 선한 것을 위해 깊은 생각을 거듭할 때 삶의 의미가 높아지고 그 가치가 커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종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 무엇을 선택하는가입니다. 악함을 버리고 선함을 선택할 때 사람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익의 앞에서 의로움을 선택할 때 탐욕에 빠져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다시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 역시 생각 때문에 가능하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첫 번째 생각이고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길을 회복하는 것은 두 번째 생각입니다. 만약 한 번 더 망설여 세 번의 생각을 통해 선에서 악으로 돌이킨다면 이는 더 이상 사사로운 생각에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한 것이죠. 신중하되 두 번만 생각해라. 한 번 생각하면 선을 행할 것이고 두 번 생각하면 자신의 행실을 살필 것이다. 사람됨을 포기하면 어떤 배움도 쓸모가 없다.
예전에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믿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사람을 대할 땐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다시 살핀다. 공야장. 공자가 제자 제어를 보고 했던 말입니다. 제어는 뛰어난 말재주와 능력으로 공자에게 촉망을 받던 제자였죠. 공자가 직접 그의 능력을 보고 공문 10철로 꼽았을 정도이니 많이 아꼈던 제자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공자는 제어로 인해 말로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위험이 따른다는 걸 알고 한탄했습니다. 그 이유가 예문의 앞에 실린 글이죠. 제어가 낮잠을 자고 있자 공자가 말했다. 썩은 나무엔 조각할 수 없고 더러운 흙으론 담정의 흙손질을 할 수 없다. 제어에 대해 무엇을 꾸짖겠는가? 공자의 실망감을 여실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의 재능을 믿고 아꼈기 때문에 더욱 실망이 컸을지도 모릅니다. 썩은 나무로 조각하면 망가지기 쉽습니다. 설사 어렵게 조각을 한 듯 곧 부서져 사용할 수도 없게 되죠. 마찬가지로 벽을 바르는 흙은 망가진 벽보다 깨끗하고 품질이 좋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무와 흙은 근본, 즉 본바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거칠게 공을 들여도 소용이 없죠. 사람이 더욱 그렇습니다. 지위와 학식, 부가 그 사람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장은 이름을 날리더라도 그 삶은 허망하게 끝나기 마련이죠. 바탕이 굳건하지 않은 사람은 능력만 뛰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자칫 통감에 실려 있습니다. 나라를 어지럽힌 신하와 집안을 망하게 했던 자식은 재능이 넘치지만 덕이 부족하다. 그로써 거꾸러진 자가 많다. 공자는 제어의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결국 제어는 이런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죠. 설사 잘못을 해더라도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회개와 반성이 있다면 반전의 기회는 열립니다. 제 역시 공자의 문화에 있으면서 그런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허나 스승이 계속되는 가르침에도 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망치고야 만 것이죠. 아무리 개혁적인 사람이라도 근본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논어에는 제어에 관한 이야기가 그리 많이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대부분 역시 부정적인 것들이죠. 다음은 옹야에 실린 고사입니다. 제어가 공자에게 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우물에 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우물에 뛰어들어야 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어찌 그렇게 하겠느냐. 군자를 가보게 할 수는 있지만 우물에 빠지게 할 수는 없다. 군자를 속일 수는 있어도 사리 판단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제의 질문은 애초에 꼬여 있습니다. 공자가 날마다 강조했던 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인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감수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담아서 물었던 것이죠. 공자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군자를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군자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제자에게 대답해 준 것이죠.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하는 네가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뜻이 대답에는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새겨볼 점은 제어는 인자를 물었지만 공자는 군자로 대답했다는 점입니다. 인자보다 격이 조금 낮은 군자조차도 그렇게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8일에 나오는 고사 역시 스승인 공자를 화나게 했지만 읽는 우리에겐 재미를 줍니다. 노나라 임금인 애공이 제아에게 도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에 대해 묻자 제아가 대답했다. 하나라 왕조는 소나무를 심었고
은나라 사람은 측백나무를 심었습니다. 주나라 사람은 밤나무를 심었는데 백성들을 전용케 하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소나무를 뜻하는 송에는 느슨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나무를 심었던 하나라는 여유로웠다는 뜻이죠. 측백나무의 백은 넓음의 의미로 은나라는 폭넓고 엄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나라의 밤나무 율은 전율을 뜻하는데 백성을 두려워 떨게 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노나라는 혼란스럽기에 무력의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뜻을 짐짓 돌려 말했던 것이죠. 이를 듣고 공자는 제의 생각이 너무 한심한 나머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이루어진 일은 논란하지 않고 끝난 일은 따지지 말미요 이미 지나간 일은 허물지 않는다. 먼저 공자는 제어의 말을 말장난으로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비유법을 써서 임금을 설득했지만 적절치 않아 공감하기 어려웠죠. 게다가 공자를 더 화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임금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말하면서 전쟁이나 무력과 같은 수단을 쓴다는 것은 공자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되돌릴 수 없으니 그냥 놓아둘 수밖에 없다는 한탄을 합니다. 제어는 구제불능이구나. 가르쳐도 나아지지 않기에 공자는 스승으로서 자신을 한탄한 것인지 모릅니다. 양화에는 또 다른 고사가 나오죠. 제어는 그 당시 예법이었던 3년상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스승님, 3년상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이나 행하지 않으면 예가 무너지고 음악 또한 무너지니 전의 법칙처럼 1년만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대었지만 공자가 보기엔 근본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꾸지름을 담아 물었습니다. 그래, 쌀밥을 먹고 비던 옷을 입는 것이 너는 편안하더냐? 제어의 답은 의외였죠. 예, 편안하지 않습니까? 결국 공자는 제어를 포기하게 됩니다. 네가 편안하다면 그렇게 해라. 군자는 상을 치를 땐 마시는 걸 먹어도 맛이 없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집에 있어도 편안하지 않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네가 편안하다면 그렇게 해라. 제어가 밖으로 나가자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행여 제어로 인해 다른 제자들이 물들까 염려해서였을 것이었죠. 자식은 태어나서 3년이 지난 이후에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다. 대체로 3년상이란 천하의 상례인 것이지. 제어도 그 부모에게선 3년과 사랑을 받았었겠지. 사람은 태어나 최소한 3년간의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그 지극한 처음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세상에 나아갈 수 없을 것이었죠. 공자는 그것을 한탄합니다. 공자가 그동안 가르친 것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사람의 근본이었지만 제어는 그것을 오로지 형식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자는 완전히 제어를 포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사람됨의 근본을 포기하면 배움은 쓸모없기 때문이었죠. 물론 제어는 당시로선 개혁적인 인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개혁적이고 참신하더라도 근본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발맞춰 불필요한 형식과 격식은 당연히 타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됨의 근본이란 그 어떤 시대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칠에 공을 들여도 소용이 없다.